협상을 하면서 다른 대안, 베트나가 있다는 것은 협상가에게 상당한 힘을 준다. 이런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양 고전에서 이 베트나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상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베트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베트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베트나들을 항상 마련해 두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베트나는 항상 변하고 나에게 맞는 베트나를 언제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가 바로 사마천 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걸 다룬 사례가 교토삼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자성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는 맹상군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재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인재를 등용을 했기 때문에, 인재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맹상군 집에는 한 3,000명 정도의 식객이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맹상군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이런 인재풀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맹상군이 이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잘 거둔다는 얘기를 듣고 풍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이 이제 그 맹상군 집에 갔어요. 나도 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제 맹상군이 면접을 보고 근데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냥 3등 그 인재들이 있는 3등급 숙소에 이제 풍환을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풍환이 이제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저 2등급 숙소에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고기 반찬을 먹는데 나는 이 고기 반찬도 없고 뭐 이래. 계속 이제 그 불평불만을 하니까 맹상군이 웃으면서 풍환을 2등급 그 숙소로 옮겨줬습니다. 그때 또 이제 풍환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1등급 숙소 보니까 저 친구들은 어디 외부에 나갈 때 수레를 타고 나가던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또 불만을 제기하니까 맹상군이 저 참 독특한 친구일세 그러면서 풍환을 1등급 숙소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풍환이 아직까지 뭔가 그렇게 큰 실적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맹상군은 그렇게 수많은 식객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근거지가 필요했는데 그 근거지가 바로 제나라의 설이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설 지방이 보면 자기 맹상군 아버지 때부터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소작농을 소작인들에게 땅을 이렇게 붙여 먹게 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이게 뭐 자기 경비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식객들을 거두었는데 한 몇 년째 흉년이 나서 이 설지방으로부터 와야 될 소출이 제대로 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빚을 받으러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권리 주장만 하고 별로 실적이 없는 풍환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풍환을 불러서 자, 설지방에 가서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그동안의 수확물을 다 좀 받아와라. 빚을 받아와라. 시켰죠. 그랬더니 풍환이 아주 쿨하게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대감 제가 오면서 뭘 좀 사가지고 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맹상군이 웃죠. 아니, 우리 집에 없는 게 없는데 다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없는 걸 사오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환은 설지방으로 갔습니다. 풍환이 맹상군의 지령을 받고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설지방의 모든 농민들은 이제 아주 겁에 질린 거죠. 왜냐? 이제 빚 받으러 왔구나. 근데 사실 살기가 계속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아무것도 못 내고 있으니까 분명히 빚이 많이 쌓였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받으러 누군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겁에 질린 상황이었죠. 자, 풍환은 도착해서 그 농민들에게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책을 본 거죠. 그 책이라는 게 치부책입니다. 즉, 그 장부들. 자, 보아하니 우리 김 씨는 우리 어르신한테 지금 100냥을 빚졌고 또 박 씨는 50냥을 빚졌고 이렇게 쭉 빚의 내용을 이제 다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농민들은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그러고 있는데 풍환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이 계속 흉년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이 이 빚 때문에 마음고생할까봐 아예 이번에 나를 보내서 빚을 싹 탕감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부책, 그 빚더미 빚에 대한 내용을 써 있는 그 책을 다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농민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면서 와 맹상군 만세 막 그러면서 이제 아주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자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풍화는 다시 맹상군에게 온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풍화를 발견하고 맹상군 놀랬죠. 야, 그 빛 받아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빨리 왔단 말이죠. 근데 뭐 손에 든 것도 없어요. 아니 맹상군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풍환 가서 빚은 받아왔어? 그러니까 제가 가서 빚을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다들 불쌍해서 제가 빚을 싹 탕감해 줬습니다. 맹상군이 황당한 거죠. 아니 빚을 받으러 간 놈이 말이야 빚을 다 탕감하고 오다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풍환이 그러는 겁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걸 사오라고. 제가 볼 때 이 집에는 다들 이해관계만 따지는 식객들이 있을 뿐이지 인의가 없습니다. 어질인과 의로울 이 인의가 없는 이곳에 제가 인의를 사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맹상군이 저 친구는 말이지 완전히 남의 돈으로 지금 기분 내고 말이에요. 뭐야 대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더 이상 얘기하기 그래서 그냥 덮어뒀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잘 나가던 맹상군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즉 맹상군은 제나라 왕과 아주 친했는데 제나라 왕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은 평소 자기 아버지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맹상군이 별로 눈꼴 싫어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맹상군은 재상직에서 박탈당합니다. 재상직을 박탈당하니 그 많던 식객들이 전부 다 떠나요. 맹상군. 이제 더 이상 뭐 받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딱 한 명 풍환만 맹상군 곁을 지켰습니다. 맹상군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풍환이 어르신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맹상군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설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설지방에 갔더니 맹상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농민들이 진짜 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맹상군을 기다린 거죠. 왜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오신다. 그제서야 맹상군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때를 대비해서 혹시 당신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까? 그래서 풍환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원래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고 합니다. 전 이제 하나의 굴을 팠을 뿐입니다. 자, 고로 3개의 굴을 팔기 위해서는 제가 2개를 더 파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풍화는 어디로 가느냐? 제 나라의 라이벌인 위나라로 갔습니다. 위나라로 가서 위나라 왕실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제 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저희 어르신 맹상군 어른께서 지금 왕과의 불화 때문에 지금 낙향에 계신다. 맹상군을 스카웃하시라. 맹상군을 스카웃하면 맹상군 머릿속에는 제 나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위나라는 이제 제 나라와 싸움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위나라 왕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맹상군을 스카웃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풍환이랑. 그런데 풍환은 그 여건을 만든 다음에 어디로 가냐? 다시 제나라로 간 거예요. 제나라 왕실에 가서 지금 낙향하신 우리 어르신한테 위나라에서 계속 접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쪽에서는 온갖 금은 보화와 재상직을 주고도 우리 맹상군 어르신을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맹상군 어른이 위나라로 가게 되면 제나라에는 아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말 듣고 보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우리 어르신 설득할 테니 다시 제나라의 재상으로 다시 복위시켜 주십시오. 그 아들 왕도 생각해 보니까 맹상군이 라이벌로 가게 되면 대단히 이제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시 맹상군은 제나라 재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번째 굴을 팝니다. 옛날에는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제기를 보관하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제기를 갖고 있는 것이 왕을 상징하는 정통성의 하나의 징표였는데 그 제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풍하는 맹상군에게 재상이 다시 된 맹상군에게 왕께 얘기해서 그 제기를 설지방에서 다 관리하고 보관하겠다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맹상군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비용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맹상군은 왕에게 그 제기를 설지방에서 관리하겠다고 했고 왕도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기들을 설지방으로 가서 관리를 합니다. 다시 맹상군이 복귀를 하게 되자 수많은 라이벌들은 어떻게든 맹상군을 다시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온갖 음해를 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제 더 이상 맹상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기를 맹상군의 홈그라운드인 설지방에서 보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맹상군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 제기를 다 없애버리면 왕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 왕은 더 이상 맹상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맹상군은 죽을 때까지 제나라 제상으로 잘 지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풍화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미리 3번의 굴을 파죠. 그 3번의 굴을 교토삼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협상론적으로 얘기하면 베트나 뭔가 나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베트나를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우리 교토삼굴이라는 옛날 얘기에서 베트나를 미리미리 갖춰야 된다는 지혜를 한번 배워봤습니다.